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의 김유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 오늘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좀 경영회계 사무 분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직군별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경영회계 사무 분야 중에서 회계감사와 세무 한꺼번에 묶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강의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어떤 분야에 소개해 주실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NCS로 보면 회계 감사랑 세무랑 나눠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의미라서 회사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회계 감사랑 세무랑 같이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 아, 그 부분에 그렇군요.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묶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회계감사나 세무하면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국가고시나 뭐 여러 가지 좀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직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 보면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사설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회계, 감사, 세무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회계를 전공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별로 약간 다릅니다.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면 꼭 회계학이 전공이 아니라도 관계없고 자격증이 없어도 관계없지만 이제 중견 중소기업 밑으로 가면 회계학은 전공을 안 하더라도 자격증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당장 일을 할 친구를 뽑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약간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굳이 없어도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NCS 강의 잘 들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영회계 사무 중에서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 분야에 대한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영회계 사무 중에서 재무회계, 그 밑에 회계, 그다음에 회계감사와 세무로 원래는 NCS는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회계감사 세무 업무가 엄밀해서 별도의 업무라고 보시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계감사 세무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회계감사 세무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 속에 그 회계 쪽에서 세 분류가 회계감사, 세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전체적인 회계라고 보시면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하면 회계감사, 세무는 NCS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조직 외부의 의사결정자를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를 회계정보에서 적정성을 파악하는 일이 회계감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계감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사후에 이를 관리하는, 통제하는 쪽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 내에서 회계감사는 그건 아닙니다. 의사결정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는 실제 우리가 세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해서 과세 당국에 신고 납부하는 행위인데 요거는 엄밀해서 원칙적으로 NCS 정의로 따지자면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납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업은 그걸 보다 탈법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지만 그걸 보다 세금을 조금 작게는 기업 쪽에서 세금이 굉장히 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좀 줄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세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NCS는 예산, 자금, 회계감사, 세무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회계 파트는 회계감사, 세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분상은 회계감사, 세무지만 전체적인 회계로 보시면 된다. 근데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이게 회계감사나 격리 이쪽 파트가 사후 집행을 감독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보다 전략적인 경영을 해서 오히려 의사 경영자라든지 의사결정에 도움을 두는 선행부서로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이 아니고 돈을 버는 부서라고 오히려 기업 내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전체적인 능력 단위를 본다면 직무 목적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반드시 기억할 거는 이게 같은 회계감사 세무의 직무 목표는 똑같지만 아까 했듯이 조직 내외의 의사결정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따라서 이제 회계 기준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 배울 건데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는 방식이 약간은 다르다는 건 좀 이해를 하십니다. 요거는 면접에서도 기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재무회계 방식은 정보의 이용자, 그래서 외부의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주주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은행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회계 파트는 엄밀히 말해서
정해진 회계 기준이라든지 세법에 엄격하게 명확하게 거기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게 재무회계고요. 관리회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관리회계는 내부 이상결정자, 엄밀히 해서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 기준이라든지 요거 따라서 약간 뭐랄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만약에 생산관리 파트에서 회식을 했다. 그러면 원래 재무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접대비 계정이나 이런 복리후생계획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관리회계 방식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주로 격리도 일부 쓰지만 기획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회식이 접대비가 아니고 이거는 생산성과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가로 해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 개로 좀 나눠서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반드시 면접에서는 오히려 전문화된 준비를 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 세무에 대해서 능력 단위 요소로 구분하면 소위 통상적으로 하는 회계감사하고 여기는 세무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회계감사 쪽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관리하는 전표관리, 그다음에 회계감사 파트에서 조금 뭐랄까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회사 자금을 하는 자금관리, 그다음에 원가 계산, 그다음에 이제 사후 집행을 한 다음에 회계연도에 뭐 보고서를 쓰든지 단위별로 회계 연도에 따라서 결산하는 결산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토익 ERP라고 회계 ERP 속에서 회계 정보라는 시스템 운영 부분, 이 부분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ERP라든지 자체 ERP 또는 외부 ERP를 쓰다 보니까 이 회계 정보에 대해서 각각의 뭐 똑같은 소스는 똑같지만 각각의 회사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각각의 회사의 특성에 맞는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 작은 기업이나 뭐랄까 중소기업 정도로 가면 이 ERP도 없이 회계정보 시스템 없이 그냥 엑셀이나 수기장부로 아직 관리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회계가 다른 경우는 재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사후 집행에 대한 결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 회사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안정한지, 그다음에 수익성이 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분, 이거는 이론적으로 회계학 부분에서 경영학 부분에서도 일부 배우겠지만 그냥 비율을 타져가지고 그 비율에 맞게끔 비율이 만약에 부진한다면 그걸 개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재무 분석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위해서 회계 감사, 이거는 결과물은 회계 엄밀해서 연도별, 분기별 결산 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계열사가 있거나 그룹사일 경우는 이제 사업 결합 회계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 파트는 이제 사기업뿐만 아니고 이제 비영리적인 공공기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회계 파트로 별도로 이거는 같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분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 단위도 세무 부분에서 똑같이 이제 전표처리나 결산들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정보 시스템이 엄밀해서 회계정보 시스템 속에 대부분 들어간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공통 역량의 공통 비슷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세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청징수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인데 뒤에서 뭐 이건 어떤 거냐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이제 사내에서 미리 원천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거. 대표적으로 월급 급여를 주면 이제 근로소득을 원청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원청징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세금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신고 등의 여러 가지 각각의 세금에 따른 신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엄밀해서 이제 세법에 정해진 것들을 이제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엄밀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정규 직원이 아니고 이제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으로 강의를 하거나 다른 이제 별도의 이제 비정기적인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세무 부분에 또 기타 세무시의 세무조사 대응, 그 다음에 조세 불복, 그 다음에 절세 방안 구수립, 이름이 절세 방안입니다. 탈세는 아닙니다. 탈세는 엄밀히 말해서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탈세고, 절세는 기존 세금이나 법적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거는 그대로 따르면서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절세 방안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세 방안 수입이 회사 수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능력 단위로 보면 이제 회계감사는 가장 첫 번째 전표관리라고 합니다. 이 전표관리는 통상적인 겁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기업이 그냥 현금을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현금을 쓰거나 카드를 쓰거나 어음을 하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한 매출에 대한 전표,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전표, 그다음에 기타 전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말로서 하는 게 전표를 통해서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것을 사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 전표 관리는 각각의 현업부서, 회계부서만 하는 경우 현업부서에서 각각의 전표를 쓰는 걸 회계 기준에 사내 회계 기준이나 뭐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전표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낼 때 그 자료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표의 기본적인 거는 ERP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증빙서류 관리.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표 관리입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 현금 관리, 이제 이거는 자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대기업으로 가면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자금, 격리, 회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묶여 있다면 격리 내에서 자금 관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표보다는 회사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이 뭐 일 단위로 얼마 있다든지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얼마 있든지 이거 관리뿐만 아니고 예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어음수표뿐만 아니고 대출 뭐 이것까지 관리하는 게 자금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파트는 조금 이제 큰 기업으로 자금, 회계 이렇게 격리 누어져 있으면 자금이 어느 정도 힘이 더 전체적인 회사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자금의 운용 권한이 있다 보니까 격리회계보다는 약간의 뭐랄까 좀 이제 수준 자체도 전문적인 수준 또는 이제 뭐 이거는 힘을 나눌 수는 없지만 격리회계나 자금 파트가 있으면 자금 파트가 조금은 힘이 더 강한 부서라고 강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관리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실제 보면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 원가. 그래서 원가는 각각의 약간에서 뭐 다른 영역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회사 전체에 대한 원가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비부터 시작 외주 가공비부터 시작 여러 가지의 원가가 실제 어떻게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후 집행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실제 원가가 갑자기 뭐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레벨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수익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분석해 가지고 실제 경영자한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 내에 지금 다양한 원가들을 총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파트에 했던 원가부터 시작해 다양한 매출해가지고 매출 대비 원가부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원가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관리입니다. 결산관리는 일단은 이제 뭐냐면 대부분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관리회계보다는 재무회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거. 근데 사내보다는 이제 외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세청, 은행, 그다음에 뭐 주주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를 결산관리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실제 보면 뭐 그 각각의 시점에 따라 재고도 조사를 다시 하고 뭐 현금도 다시 조사하고 매출 그다음에 뭐 미수채권부터 시작해 다양한 것들 다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뭐 대부분의 회사들은 1년 단위로 한다면 12월 연말쯤에는 아예 재고를 딱 정해놓고 실제 격리 회계 담당 직원들이 각각의 공장에 가서 재고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실제 카운팅을 하고 그런 그 스타트 시점에서 실제 우리 회사의 진짜 매출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원가는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보면 영업이익은 얼마고 경상이익은 얼마고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이익잉여금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걸 결산관리라고 하고요. 이 결산관리를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뒤에 뭐 회계감사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관리 파트가 있고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을 아까 얘기했듯이 ER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데이터. 그래서 앞에서 본 전표 관리도 실제는 예전에는 엄밀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는 전부 ERP상에서 등록하게 돼 있고 그 ERP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카운팅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사적인 사후 정보들이 재무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실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ERP를 구축해가지고 가는 편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외부 ERP. 그래서 외부의 ERP라고 하면 좀 더 큰 개념이지만 ERP 속에 회계 정보 시스템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DB를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다 메뉴를 어떻게 하고 거기다 구성을 어떻게 하고 화면을 어떻게 하고 거기다 활용을 하는 것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회계 정보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자체 ERP를 쓰게 되면 이게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그다음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계속 이건 볼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바꾸고 더 편하게 해서 하는데 외부 ERP가 쓰게 되면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솔루션을 사서 쓰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모디파이 바꾸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역할 속에서는 자체 ERP 부분이 많다면 이 업무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 근데 외부 ERP를 쓰면 이 부분이 좀 작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 그래서 아까의 재무제표라든지 회사 결산을 안 가지고 각종의 비율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회의, 경영성과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경영자한테 보고되면서 각각의 우리 회사가 실제 매출은 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수익성이 느는지,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안정한지, 위험성은 없는지, 그다음에 성장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는 앞쪽의 결산이나 이런 마감 개념만 잘 된다면 그냥 레귤러하게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만 보고를 하거나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새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행기간이 좀 짧아도 되지만 이걸 해석하는 거는 오히려 매니저나 전문적인 수준, 7, 8 수준, 6, 7 수준까지 가야지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 이거는 아까 했듯이 결산을 준비한 다음에 외부의 회계 투명성을 제거해서 우리 회사 내부의 한 게 아니고 외부, 보통은 회계법인이 되겠죠. 회계법인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 감사하고 이제 객관적인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가 오면서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에 서로 뭐 시각 차이라든지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조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일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회계법인이나 외부 감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거는 좀 애매하긴데 원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외부 감사는 내부 감사와 다르게 실제 보면 거기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대부분 회계법인을 거의 오래 거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두 내부 감사, 외부 감사 그러니까 직원과 회계 감사 법인들과 굉장히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그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이 오히려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무 쪽에는 똑같이 첫 번째가 전표 처리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회계감사의 전표 처리나 세무의 전표 처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른 게 이제 결산 관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손익이나 자산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인데 각종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징수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금에 좀 특화된 게 세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감사와 세무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통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원청징수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세액을 미리 사내에서 그걸 세액을 미리 원청징수를 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은 원청징수에 따르면 실제 보면 이게 연말정산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 담당자가 세무 담당자가 조금 뭐랄까 연말정산을 환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근로소득보다 약간 더 걷어넣어버리면 나중에 100% 환급이 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실제 예전에 저희가 한 해에 이제 근로소득 원청징수회가 연말정산했는데 전 직원의 거의 70%가 다 세금을 다시 내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 회계 담당자가 조금 더 세금을 약간은 좀 유연하게 좀 해가지고 오히려 전부 다 환급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원청징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해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그게 법적으로 이게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낼 세금,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놓는다, 미리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소득부터 배당소득, 사업소득 엄청나게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원청징수를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뭐 해석의 여지라든지 아마 절세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또는 우리 사내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 건데 일단 법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세를 중간에 예납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법인세를 줄이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방식들의 세금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절세 방안 수립. 이게 오히려 회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약간의 경제 변동에 따라서 세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보면 절세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서 뭐 엄밀히 해서 원가에 대해서 더 원가 항목이 더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적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좀 줄이는 방안을 하는 것들이 절세 방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회계감사 보면 이제 능력 단위 구조도로 보면 전표라든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결산 관리 이런 것들은 밑에 수준, 3수준보다 아니고 2수준입니다. 2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 왜?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원가 계산의 재무 분석 이쪽은 기존의 통계적인 부분의 분석 툴이 있기 때문에 3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사업 결합 회계라든지 세무조사 대응 이런 것들은 엄밀해서 세무, 왜냐하면 단편 지식이 아니고 회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6수준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 세무에서 기본적인 역량은 뭘까? 일단은 재무회계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분석력은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IT 활용력, 아까 했듯이 회계 정보를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 능력이 다른 능력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의사소통 능력. 왜? 이거는 회계 기준이나 정해진 회계 기준이나 세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현업 담당자가 일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력이 왜 중요하냐면 그 범법이나 탈법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현업 당사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서포팅, 경영 지원 파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만이 그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사내뿐만 아니고 금융기관, 세무서 아니면 외국감사, 인적 네트워크의 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랄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편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일 처리가 매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능력도 조금은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지식은 재무나 회계 지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규모가 큰 데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세법이나 상법 이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세금에, 근데 이 부분도 엄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실제 보면 업무를 하면서 배워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계속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고요. 기타 지식 부분에서는 ERP에 대한 운영 지식. 그래서 이거는 사설 자격증은 ERP, 물론 그 자격증 딴다고 그 회사 ERP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안 따더라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관련 자격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개념의 CPA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국가 재경관리사부터 국가 자격증도 있지만 이거는 개인 자격증도 많습니다. 전산회계나 세무회계나 뭐 이런 쪽에 다양한 사설 자격증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건 국가 자격증을 따는 거겠지만 사설 자격증도 나름 나머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걸 공부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따는 건 좋고요. 근데 자격증이 너무 매몰돼가지고, 물론 AICPA나 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자격증도 있지만 그 자격증이 과연 필요할까를 생각을 좀 해보시는 부분도 약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다, 거기에 전문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 자격증이 내 취업을 대변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랄까 과하게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용 전망을 보면 이것도 경영 지원 직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지만 이게 회사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 빠지면 모집하는 정도의 수준, 소극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단 이게 경영 지원 직군 중에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아마 취업 포털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경력 사원을 가장 많이 모집하는 게 회계 세무 쪽입니다. 왜? 이거는 모든 산업, 기업 똑같이 회계 기준이 똑같고요. 구멍가게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 커리어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계 전공자만 입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보면 대기업은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하고 자격증도 선택사항이지만 중견 이하는 가급적 일을 빨리 하고 싶은 전공자라든지 관련 자격증을 선호한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 쪽이나 이런 데 규모가 큰 데는 국제회계 기준이 이제 굉장히 모든 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엄밀해서 주식 담당자가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IPO로 들어올 분은 주식 담당자를 못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자기 커리어의 발전에서도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고 차분하고 냉철한 성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실제 보면 정말 차분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해서 사소한 걸 실수한다, 놓친 거나 숫자가 안 맞다 이런 얘기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차분하고 냉철하고 저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논리로 푸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할 거는 기업 규모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대기업은 아까 회계, 격리, 자금, 재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중견기업은 회계나 격리팀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작은 기업은 총무팀이라 해서 회계 담당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에 대해서 좀 보고 이걸 좀 체크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은 미리 좀 필요할 거고요. 국제회계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이런 쪽에는 사기업과 다른 그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점은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산업이나 기업의 특수성, 회계 재무적인 장단점을 좀 분석하시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외우시고 가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꼼꼼하다가 아니고 치밀하다, 분석적이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경험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내가 이런 경험에서 이렇게 했다. 다른 친구와 다르게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자격증을 따겠다. 이거 논리보다는 실제 보면 현업에 어떻게 집중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논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뭐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도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계사 그리고 뭐 세무 하려면 좀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면 좋을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회계감사 세무직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회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은 너무 원리 원칙주의로 가고 있는데 기업 내부 입장에서는 엄밀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각각의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으면 그 현업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너무 원리 원칙으로 내세우다 보면 네. 이게 기업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네. 사실 원리 원칙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 또 트렌드가 그렇지 않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요새는. 맞습니다. 법적으로 예. 문제가 되거나 회계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네. 그 외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아.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게 회계감사 세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갈수록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됩니다. 제가요? 아니요. 네, 그런 직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경영회계 사무 중에서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활용과 또 학습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